안녕하세요. 디지털 서비스 1 서브노트 전담 강의를 맡고 있는 BP반 멘토 남훈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디지털 서비스 1에서 추가가 된 토픽들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회 관리 3교시로 웹 최적화 방안이 출시가 되었네요. 양자 인터넷, MIV가 129회 컴시형 2교시로 출제가 되었고요. HMD 표정인식 센서에 관련된 내용이 ITP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헬멧이 8월 파이널 라운드에 출제가 되었고요. 파스 구축 방법이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고 131회 관리 1교시에 오토 스케일링이 추가가 되었네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성능 평가가 128회 컴시흥 4교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버린 클라우드와 K 클라우드 프로젝트가 ITP 파이널 라운드에 출제가 되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토픽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최적화 방안이에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128회 관리 3교시로 출제가 되었고요. 문제는 웹 성능 저하 요인과 프론트엔드 관점에서의 웹 최적화 방안 6가지를 기술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먼저 웹 서비스 성능 관리가 중요한 이유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웹 성능 저하가 되게 되면 고객들이 구매까지 이어지는 전환율이 하락하게 되고요. 페이지를 보고 그 페이지에서 바로 이탈하는 반송률, 그러니까 바운스 레이트이 상승하게 됩니다.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혹은 아니면 앱을 사용하는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웹 성능 저하의 원인은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그리고 웹서버 등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웹 성능 저하 요인을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 서버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 구간 중에 가장 많은 병목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클라이언트 부분은 웹페이지의 용량,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 그리고 서버는 호스트의 위치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간별 웹 성능 저하 요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페이지 용량을 들 수 있고요. 큰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든지 무거운 CSS 파일, 그리고 고화질 이미지 등이 모두 다 이 용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예,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주로 이제 네트워크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로컬 네트워크 장치와 ISP 서비스의 품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버는 호스팅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해당 컨텐츠가 도착하기 전에 긴 거리를 만일 이동해야 한다면 네트워크 대기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CDN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일부 컨텐츠는 캐싱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프론트엔드 관점에서 웹 최적화 방안 6가지입니다. 앞전에 문제에서 물어본 부분들이기 때문에 3단락에 배치가 되었고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 요청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지 맵 이용할 때 평균 50%의 속도를 절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헤더의 만료 기간을 추가하는 겁니다. 사이트에 처음 방문한 사용자일 경우에 여러 번의 HTTP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헤더 만료 기간을 많이 적용하게 된다면 그 구성 요소를 캐시에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CSS 익스프레션을 지향하는 부분이에요. CSS 익스프레션은 CSS 속성을 동적으로 설정하는 강력하면서도 또 반면에 위험한 기능인데요. 익스플로러 5 이후 버전부터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gzip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gzip은 HTML 문서와 스크립트 그리고 스타일 시트를 압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바스크립트를 최소화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여섯 번째는 리다이렉트를 제거함으로써 직접적인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해결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론트엔드 관점에서 웹 성능 최적화 개선 성공 사례는 여기 세 가지의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마트의 경우에는 페이지 로드 시간을 1초 내에 개선함으로써 전환이 2%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한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 로드 시간을 1초로 제한하고 1초 이상 로딩이 되는 시스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양자 인터넷입니다. 양자 인터넷은 1과 0이 중첩된 임의의 양자 상태인 큐비트의 양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양자 원격 전송 기술과 양자 중계기를 이용하는 차세대 인터넷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양자라는 것이 실제 보안 관점에서도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관점에서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양자 인터넷의 메커니즘 및 기술 요소를 잠깐 살펴보고 갈 텐데요. 양자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간의 양자 중계기를 통해서 큐비트를 전송하게 됩니다. 전송 과정에서 BB84 프로토콜을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보안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양자 메모리 측면에서 보면 큐비트를 저장하고 복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양자 인터넷의 기술 요소로는 일단은 양자 컴퓨터의 단말이 있어야 하고요. 전송 과정에서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양자 중계기와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양자 메모리, 그러니까 큐비트를 저장하고 동일한 큐비트의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양자 기술로 암호키를 이용해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키 분배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양자 인터넷은 인터넷 속도뿐만 아니라 데이터 네트워킹, 그리고 보안 관점에서 암호화 통신을 적용함으로써 보안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금융과 신용신경망, 보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특히나 기대가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IV, MPG Immersive Video입니다. 저 immersive에 대한 것에서 유추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몰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MPG를 몰입하는 비디오 기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CG 기반의 게임이나 비현실적인 공간에 표현되는 메타버스의 현실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MIV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볼 텐데요. 한쪽에는 TMIV의 인코더가 있고요. 다른 쪽에는 MIV의 디코더가 존재하게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한쪽은 부호화시키는 부분이고 한쪽은 디코딩, 그러니까 압축을 해제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풋 뷰, 그리고 뎁스 맵, 캠 파라미터 등이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중에 텍스트 아틀라스라는 부분은 비디오 인코더로 들어가게 되고, 지오메트릭 아틀라스는 비디오 인코더. 네, 그러니까 분리해서 처리하는 거죠. 메타데이터 서브 비트 스트림이 별도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것들이 부호화를 거쳐서 일단은 VC3라고 하는 비트 스트림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반대편에서는 이 과정이 그대로 복호화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렌더러를 통해서 실제 영상이 구현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MIB의 구성 요소를 좀 볼 텐데요.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뉩니다. 엔코더는 TMIV 인코더와 그리고 비디오 인코더로 나눌 수 있는데요. TMIV 인코더는 다수의 텍스처 그리고 기하학 정보를 이용해서 공간상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새로운 인코딩 포맷을 생성해주는 역할이고요. 비디오 인코더도 아틀라스를 기반으로 HVC나 BBC의 비디오 코덱을 통해서 압축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디코더는 복호화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MIB 디코더를 통해서 후처리의 중간 시점 영상을 합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와 비트스트림 구조가 주로 이제 표준화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디오 디코더는 비트스트림 데이터를 영상 디코더로 변환해서 아틀라스 형식으로 MIB 디코더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보실 때 이 앞에 있는 키워드만 주로 좀 보고 이해를 하시면 기술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머시브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MIB 표준 기술인데요. 마찬가지로 인코더 그리고 단말 측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루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기하학 정보를 이용해서 소수 시점의 픽셀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격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3D 공간의 역투형, 중복성을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에서 가상의 공간을 구성할 때 저 프로닝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게 되니까 메타버스를 기술하실 때 혹은 아니면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논의를 하실 때 저 프로닝이라는 기술도 꼭 잊지 말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치 패킹은 다수의 시점 영상들을 기하학 정보들을 통해서 공간상에 매핑하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틀라스 영상 포맷으로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단말 측에서는 아틀라스 패치 점유지도 그리고 렌더러 같은 부분들의 기술들이 활용되게 됩니다. 네, MIV의 TMIV 인코더 기술들이 또 있어요. 입력과 인코딩, 인코더로 나눌 수 있는데 속성, 엔티티 맵, 시점 파라미터, 그리고 그룹 인코더, 인페이팅 모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네, MIV 기술의 표준화 동향은 2023년도에 7월까지 MIV 에디션 2 표준화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IB 콘텐츠 합성 및 보호화 기술을 포함해서 이종 객체를 MIB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들도 이제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HMD, 그러니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의 표정인식 센서와 사이버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라고 하는 새로운 HMD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HMD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최근에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2023년 5월에 저희 파이널 라운드에 출시됐었던 내용이고요. 감정 교류가 가능한 HMD, 그러니까 기존처럼 단순하게, 네, 그러니까 기존처럼 그냥 단순하게 영상을 투사하는 기술에서 헤드셋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착용자의 눈, 입 주변에 여러 가지 센싱 기술들을 처리함으로써 사람의 표정을 읽고 그 표정과 감정을 그대로 전송하는 기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인식 센서와 재생, 응용 API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식 센서는 얼굴 표정을 인식하고 스킨 모션을 캡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액션 유닛이라는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고요. 이 정보들을 실시간 표정 DB에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에 대한 얼굴 표정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 표정 DB의 데이터를 AU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AU 데이터를 MPG4 팩 데이터로 변환시키게 되고 이걸 사이버 공간상의 감정으로 재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응용 API를 통해서 실시간 감정을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로 서로 대화하려고 할 때 내 실제 지금의 표정을 HMD가 인식하고 그 표정을 아바타에 투사해서 보내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네, 방금 살펴본 HMD의 표정인식 센서, 그리고 사이버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적용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핵심 기술은 AU, 그러니까 액션 유닛이라고 하는 부분과 FAT, 페이스 애니메이션 파라미터로 나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U는 표정이나 행동 단위로 AU 기반의 U2U 인터랙션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저 투 유저. FAB은 화자의 분위기, 제스처, 그리고 시각적 음성 명료도를 적절하게 달성하고 매우 낮은 비트레이트 압축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매개 변수를 전송함으로써 허용하는 방식 정도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D 내부의 카메라, 근적외선, 그리고 FACS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표정 인식 센서, 그리고 표정, 감정 이런 부분들을 DB화 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HMD 표정인식 센서 그리고 사이버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적용 기술의 기대 효과인데요. 뭐 정성과 정량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성은 가상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텔레프레젠스 구현을 통해서 원격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표정과 얼굴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량적인 부분은 표정인식 HMD 센서 개발로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동작 방식의 IR 센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부분들도 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위한 새로운 입력 인터페이스 수단을 이제 제시한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감정 재생 측면 그리고 텔레프레젠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정량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인 효과로는 VR 콘텐츠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핵심 인력 성장 기회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헬멧입니다. 스마트 헬멧은 ITP 파이널 라운드 8월에 나왔던 문제예요. 개념부터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처리부, 통신 처리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멀티미디어 처리부는 HMD, 저희가 방금 살펴본 부분이죠. EO 카메라, 그리고 IR 카메라, 이런 어떤 영상 정보들을 통해서 네, 데이터를 입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입력을 받은 내용을 HMD를 통해서 이제 전송하게 되는 부분들도 들어가게 돼요. 데이터 처리부는 와이파이, LTE, 블루투스를 통해서 뭐 드론의 영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음성 영상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체 신호 처리하는 부분들은 생체 신호 센서, 스마트워치 같은 부분이나 GPS, IMU 이런 통해서 자세나 운동 방향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방금 살펴본 대로 스마트 헬멧이라는 건 AR 서비스를 위해 헬멧 형태로 새롭게 고안된 디스플레이 기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방이나 소방 등 분야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소방관이나 군인들이 쓰고 그걸 통해서 업무 지시도 받고 상황도 파악하고 그리고 네트워킹도 하는 부분들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구성은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통신 데이터 처리부로 나뉘고 생체 신호 처리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서 전체를 조율하게 되는, 그리고 정보를 통합하게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헬멧의 유형도 여러 가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단안식, 양양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단양양은 한쪽 눈이냐 아니면 양쪽 눈이냐에 대한 차이예요. 그리고 투과형과 비투과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R, VR을 나누듯이 현실 세계 영상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카메라로 촬영해서 이거를 CG와 합성해서 가상화해서 볼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성 기법은 위치 기반 AR과 마커형, 마커리스형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위치 기반은 GPS나 실내 측이 기법을 통해서 카메라 영상에 컴퓨터 영상을 합성하는 거고요. 마커형은 마커를 미리 배치해서 마커를 카메라로 촬영해서 그 위치에 컴퓨터 영상을 합성하는 방식이고, 마커리스는 반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생성하는 관점에선 스탠드얼론과 네트워크 기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탠드얼론은 AR 기기 내 위치 정보 획득과 영상 생성 등의 모든 절차를 수행하게 되고, 네트워크 기반은 AR 기기는 영상 촬영과 표출만 담당하고, 사용자 주변의 환경 파악하고 영상을 합성하는 건 외부 컴퓨터,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에서 처리가 되는 걸 말합니다. 네, 분야별 스마트 헬멧인데요. 국방 분야, 소방 분야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방 분야엔 영국 전투기 조종사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이스라엘의 헬리콥터 조종사용 AR 헬멧이 있다고 합니다. 소방 분야는 소방관용 AR 헬멧인 CTHRU라는 게 있나 보네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치안과 기타 분야에서도 스마트 헬멧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